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철광산의 칠형제의 신부가 된 백설공주 이야기입니다. 백설공주는 면회에서 자신을 가엾게 쳐다보던 왕자의 눈빛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때 백설공주가 깨달은 것은 아무리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도 힘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설공주는 어릴 때부터 매우 아름다워 7살에 이미 왕국 최고의 아름다움이라 꼽혔고 10살이 넘자 대륙 곳곳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미모는 저주나 다름없었는데 어릴 적 친어머니를 여의고 맞은 계모는 아름다웠지만 마녀였습니다. 계모는 백설공주의 미모를 시기에 왕이 궁전을 비울 때면 공주를 방에 가두거나 공주의 시종을 천박한 불황자들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백설공주는 까닭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계모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새 왕비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왕도 백설공주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왕은 왕비만큼 질투심이 강한 사람으로 언제나 이웃 왕국에 뒤처지는 것을 싫어했고 더 큰 성, 더 강한 군대를 가지려 했고 아내와 딸도 최고의 미모를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백설공주는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꿀 것을 강요받았으며 백옥 같은 피부를 위해 외출도 제한당했고 먹고 입는 모든 것을 통제당했습니다. 그 결과 백설공주가 천하절색으로 자라나는 데 성공했지만 너무 아름답게 성장한 나머지 아버지인 왕마저 백설공주를 탐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백설공주를 범했는데 아직 10대에 불과했지만 딸은 이미 미적으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희고 기다란 다리, 새빨간 사과빛 입술, 부드럽고 긴 흑발, 탄력 있는 젖가슴은 누가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왕은 공주의 덜 여문 음부를 희롱하며 쾌감을 느꼈지만 백설공주에게는 그 모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왕의 시기심은 백성에게도 향했는데 커다란 산과 그 광산을 보유한 칠형제에게 가장 강한 시기심을 느꼈습니다. 칠형제만이 험준한 산맥의 광산에서 철을 채굴할 수 있었고 광산의 강철로 군대를 무장하던 왕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뛰어난 능력과 재력으로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칠형제를 경계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회담이나 연회 때 칠형제가 얼마나 천박하고 냄새나고 못생긴 난쟁이들인지 소문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시기심은 널리 알려져 있었고 백설공주가 아버지의 탐욕에 고통받는다는 소문도 돌았는데 백설공주는 틈만 나면 자신을 구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라 안에서 자기 부모보다 힘이 센 사람은 없었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이웃나라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국력도 약했습니다. 연회 때 백설공주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도와줄 이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힘없는 이웃나라의 왕자는 공주의 아름다운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며 떠도는 소문이 사실임을 알아차렸지만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비는 어느 날부턴가 왕이 자기 대신 딸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백설공주의 미모에 자격지심을 느끼던 왕비는 남편의 몸과 마음까지 빼앗겼다는 사실에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왕비는 비밀리에 사냥꾼을 불렀다. 내일 왕국에 사냥 대회가 있을 것이다. 사냥에 정신없을 때 백설공주를 뒤처지게 할 것이니 너는 산짐승이 물어간 듯 백설공주를 납치해라. 산속 깊이 데리고 가서 공주를 죽이고 내게 심장과 간을 가져오거라. 사냥꾼은 다음날 사냥 대회가 열리자 왕비의 명령대로 무리에서 뒤처진 백설공주를 낚아채 산속 깊이 끌고 갔습니다. 그녀를 죽이려는 순간 사냥꾼은 백설공주의 눈물 어린 눈과 새빨간 입술, 끌려오느라 흐트러진 옷 사이로 드러난 속살을 보았습니다. 사냥꾼은 그 자리에서 공주를 겁탈했는데 사냥꾼의 헐떡이는 호흡과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아무도 없는 고요한 숲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를 끝낸 사냥꾼은 바닥에 누워 넋을 놓은 백설공주를 보고 차마 죽일 수 없었는데 이대로 버려두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생각한 그는 공주를 숲에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침 숲에 노루 한 마리가 있어 대신 그 심장과 간을 왕비에게 바쳤는데 백설공주는 몸을 추스른 후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숲에는 나무가 울창했고 돌아가는 길은 찾을 수 없었는데 설령 돌아가도 왕비에게 죽임을 당할 운명이라 백설공주는 무작정 숲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으며 걷던 백설공주는 산 아래 있는 널찍한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조심스럽게 들어가니 주인은 안 보였고
식탁 위에 7명분의 음식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백설공주는 공주라는 체면도 망각한 채 음식을 정신없이 집어먹었고 배를 한껏 채우자 몰려오는 피로감에 침실로 들어가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자 집 주인인 칠형제가 돌아왔는데 형제는 누군가 집에 침입한 흔적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누구지? 카펫에 흙먼지 묻은 신발로 다닌 사람이? 누구지? 우리 음식을 모조리 먹어버린 사람이? 누구지? 우리 침실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막내가 자신의 침대에서 쿨쿨 잠든 백설공주를 보고 물었다. 형제들은 모두 침실로 와 백설공주를 보았다. 아니, 공주님이 아닌가? 어째서 공주님이 도둑처럼 들어온 거지? 둘째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그러자 공주는 인기척에 깨었고 칠형제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안녕하세요. 무례를 무릅쓰고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저를 납치하여 이곳 숲 한가운데 버려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백설공주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일개 사냥꾼이 혼자 공주를 납치할 리가. 듣자 하니 왕비가 공주의 미모에 질투를 느낀다고 했는데 계략을 써서 궁전에서 내쫓은 것이 분명하지. 공주를 보니 그럴 만도 하군. 붉은 앵두 같은 입술에 눈꽃 같은 피부에 칠흑 같은 흑발을 지녔군. 하지만 이를 어쩌지? 공주를 돌려보내자니 왕비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고 여기 머무르게 하자니 우리를 안 좋게 소문내는 왕이 괘씸하군. 그 자식이라고 다를 게 없겠지. 형제는 백설공주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가만히 듣던 백설공주는 이곳에 있어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칠형제에게 자비를 빌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공주의 몸이지만 집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겠어요. 하지만 형제들은 콧방귀를 낄 뿐이었다. 우리는 너 같은 허약한 공주는 필요치 않아. 이곳은 광산을 드나들기 위한 거처일 뿐 우리에게는 너희 왕가에 필적하는 성과 수십 명의 하인이 있다. 제발 저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형제들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의견을 교환한 뒤 백설공주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칠형제의 아내가 되어라. 너의 아비인 왕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못생기고 가난한지 거짓을 퍼뜨리는 통에 시집 온다는 여자가 하나도 없구나. 하인들도 모두 남자뿐이야. 이는 모두 너의 아비의 잘못이니 내가 대신 갚아줘야겠다. 백설공주는 광산의 칠형제를 바라보았는데 실제로 칠형제는 왕의 말과는 달리 키는 이 산을 지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컸고 근육은 바위와 같았으며 얼굴은 조각상 같았습니다. 백설공주는 칠형제의 말을 따르기로 했는데 상황이 어떻든 살 길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칠형제를 따라 집을 나선 백설공주는 칠형제가 사는 커다란 성에 도착했는데 거대한 바위 산중턱에 자리한 성은 궁전에 필적할 정도로 컸고 성벽은 산의 암석 그 자체였습니다. 성문은 아름드리 나무보다도 높았는데 성에 도착하자 하인들이 백설공주를 반갑게 맞이했으며 그녀를 위한 침실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형제의 아내이다. 내가 우선할 일은 형제들의 밤일을 상대하는 것이야.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차츰 성의 안주인으로서 할 의무를 주마. 다음 날 지체할 것 없이 칠형제와 백설공주의 결혼식이 이루어졌는데 백설공주는 이 성 안의 유일한 여자로 그날부터 백설공주는 칠형제와 번갈아가며 잠자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형제 중 가장 덩치가 컸고 실질적인 리더였지만 덩치와는 다르게 부끄럼을 타는 듯했고 자신보다 한참 작은 백설공주를 안을 때 어찌할 줄 몰라 당황했습니다. 백설공주는 이 커다란 야수를 부드럽게 다루었고 이내 둘은 행복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실질적인 살림을 도맡아 했는데 광산의 수입, 이웃 나라와의 거래, 생산량 등을 관리했습니다. 도시에도 자주 방문해 사회 경험이 많은 둘째는 여자 경험도 많은 듯 잠자리를 가질 때 자신이 이끄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유두를 간지럽히고 귀를 핥고 음부를 매만칠 때마다 공주는 참을 수 없는 신음을 흘려댔고 둘째도 백설공주의 반응이 즐거워 언제나 적극적으로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셋째는 광산의 현장 지휘를 담당했는데 칠형제는 모두 뛰어난 광부였지만 일꾼들은
서툴고 사고가 잦았던 터라 셋째는 사람들을 돌보며 진두지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 광산에서의 모습과 달리 그는 침실에서는 백설공주의 지배를 받길 원했는데 백설공주는 낮에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관과 반대되는 귀여운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셋째는 백설공주가 은병을 만져주는 것을 특히 좋아했고 백설공주는 늘 새로운 방법으로 셋째를 자극해주려 시도했습니다. 넷째는 보석을 제일로 잘 캐는 광부였는데 언제나 감각적으로 가장 찬란한 보석을 발견하는 그는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 기술은 형제 중에 가장 떨어졌는데 아무리 잠자리를 가져도 넷째의 실력은 늘지 않았고 언제나 눈치를 보느라 바빴습니다.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테크닉에 낙담했지만 백설공주는 형제를 평등하게 대하려 애썼고 넷째는 그런 배려심을 늘 고마워했습니다. 다섯째는 형제 중 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는데 여유만 생기면 광산을 떠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고 유일하게 형제들을 제치고 열의를 보이는 순간은 성에서 잔치를 벌일 때였습니다. 활달한 그의 최근 관심사는 백설공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백설공주와 잠자리도 좋아했지만 그보다 어울려 노는 걸 더 재미있어 했고 성 안 구석구석을 처음으로 소개해준 것도 다섯째였습니다. 여섯째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서기관을 했을 정도로 기록하기를 좋아했는데 그는 광산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학자였습니다. 광산 지도로 산의 갱도를 탐색할 수 있었고 어느 위치에 어떤 광물이 나는지 기록으로 알 수 있었지만 소심한 탓에 백설공주가 먼저 방문을 두드리지 않는 이상 그녀를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찾아가면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반가워했고 관계를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백설공주를 당황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막내는 형제 중 유일한 10대였고 가장 왜소했지만 작은 키와 마른 몸으로도 형들을 잘 따르며 도와주었고 그런 막내를 다들 아꼈습니다. 막내는 백설공주와 나이가 비슷한 탓에 말이 통했고 백설공주가 어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눈치채고 도와주곤 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막내는 몸집과 달리 형제 중 가장 큰 약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설공주는 막내의 바지자락을 처음 내렸을 때 손목만큼 굵고 팔뚝만큼 긴 약물을 보고는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배려심 넘치는 막내는 우악스럽게 관계를 하지 않았고 천천히 부드럽게 백설공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가득 채우는 막내를 안으며 백설공주는 가장 키가 작은 막내한테서 가장 큰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백설공주는 차츰 성 안 생활에 적응하였고 해야 할 일도 찾아냈는데 형제들은 성의 관리에는 영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과 으리으리한 외경과 달리 성 내부는 황량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고 이런 탓에 이웃나라의 귀족들도 한번 방문하고는 다시 오기를 꺼렸습니다. 백설공주는 하인들과 함께 성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성은 금세 그 격에 맞는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갖춰 칠형제는 이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이 광산에서 캔 보석들로 이루어진 형형색색의 샹들리에를 볼 때면 자부심을 느끼던 어느 날 한 박물장수가 성문을 두들겼습니다. 백설공주는 성에서 보기 힘든 물건들을 보자 반가워 노파가 내민 빗을 바로 머리에 꽂아보았는데 빗에 발라두었던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백설공주는 쓰러졌고 노파는 이 모습을 보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공주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칠형제들은 단숨에 달려왔는데 형제가 공주의 머리에 꽂힌 빗을 떼고 성의 치료사가 독을 해독하자 다행히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 마녀 같은 왕비의 짓일 것이다. 공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독살하려던 게 틀림없어.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물건을 몸에 지니지 마시오. 형제들은 걱정하며 타일렀고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며칠 후 성에 음식을 나르는 상인들이 도착했고 백설공주는 음식들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행렬 안에서 한 노파가 나와 새빨간 사과를 건넸다. 저희 마을에서 수확한 보석과도 같은 사과입니다. 꼭 공주님께 이 사과를 바치고 싶었습니다. 백설공주가 탐스러운 사과를 받아들고 감복하며 한 입 베어 물자 이내 쓰러졌고 이 모습을 본 노파는 또 연기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칠형제들은 소식을 듣고 성으로 달려왔고 침대에 눕힌 백설공주가 어떤 해독제에도 깨어나지 않자 절망했습니다. 그때 가장 백설공주를 주의 깊게 보던 막내가
목구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사과 조각 하나를 빼냈습니다. 거친 기침을 하며 백설공주가 깨어나자 형제들은 환호했고 공주는 걱정을 끼쳤다는 생각에 미안했다. 죄송해요. 성에 들어오는 음식을 확인하다가 그만 이렇게 되었네요. 이것은 그 마녀의 계략이니 틀림없어. 감히 우리 부인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하다니. 자식의 안위를 살피지 않는 왕과 그 왕국과는 상종도 하지 않을 것이다. 형제들은 왕국과의 마지막 거래 창구까지 끊어버렸는데 철을 공급받지 못한 왕국은 당장 군사력에 큰 해를 입게 되었고 군대를 이끌고 형제들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암벽으로 이루어진 광산의 성은 그 어떤 군대로도 함락당하지 않았고 결국 무기로 성벽을 두드리던 왕국의 군대는 모든 무기가 망가지자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쟁은 왕국의 운명을 바꾸었는데 왕국이 패퇴하고 무기가 망가졌다는 소식에 원한을 갖고 있던 이웃 나라들이 결탁해 왕국을 무너뜨렸고 왕은 자신의 궁전에서 목이 매달렸던 것입니다. 왕비는 가까스로 궁전을 탈출할 수 있었지만 적군으로 둘러싸인 왕국에서 갈 곳이 없었고 결국 광산의 성으로 도망오게 되었습니다. 대륙 최고의 미녀인 나의 딸 백설공주야, 내 목숨을 살려줄 수 있겠니? 하지만 백설공주는 성벽에서 마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눈짓으로 하인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하인들은 불에 달군 강철 구두를 마녀에게 신겼습니다. 마녀는 벗을 수 없는 강철 구두를 신고 발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춤추듯 몸부림치다 결국 죽고야 말았는데 마녀가 죽고 난 후 어느 날 이웃나라의 왕자가 광산의 성문을 두드렸습니다. 백설공주여, 그대를 만나러 왔어. 백설공주는 왕자의 모습을 보자 그 옛날 궁전에서 핍박당할 때 자신을 딱하게 쳐다보던 왕자임이 기억났다. 공주여, 그대가 난쟁이들의 광산에 갇혔다는 소식에 내가 구해주러 왔어. 백설공주는 어이가 없어 왕자를 바라보았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 나라의 왕자님, 제가 구출받아야 할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군. 살아있어 다행이요. 하지만 거친 난쟁이들의 거처에 힘들게 있을 필요는 없어. 내가 데리러 왔어. 백설공주는 더더욱 차가운 얼굴로 왕자를 보았고 때마침 칠형제가 들어오자 백설공주는 남편들의 품에 안겨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오만함은 상대의 가치도 느껴지지 않는군요. 가장 힘들었던 때는 힘이 없어 본 척 만척하더니 만만하다고 알려진 이곳에 제가 있다니까 이제야 나타나나요? 이분들이 못생긴 난쟁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나의 남편들은 당신보다 키도 크고 더 잘생겼으며 더 부유하고 더 강합니다. 그 어떤 군대도 막을 성이 있어서 저를 지켜줄 수도 있답니다. 당신은 이들보다 못났고 힘도 없으니 그만 돌아가길 바랍니다. 왕자는 자신의 신분만 믿고 이곳을 찾아온 것을 후회하며 터벅터벅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철광산의 칠형제의 신부가 된 백설공주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